오늘은 시청자 공포썰로 돌아왔고요. 팔푼이님, 샤이팬님, 다온님까지 세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세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팔푼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딱실 갈까 돌비 라디오 갈까 하다가 정푼이네로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홈프로텍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20대 중반 구독자입니다. 그동안 댓글은 안 쓰고 보기만 했는데요. 다른 분들의 사연으로 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랬기에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정푸님의 열정에 감명받아 도움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귀신을 본다거나 느끼지 못했는데 대학교 4학년 시절 동안은 종종 이상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중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본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방은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빌라였어요. 학교를 기준으로 한 동네는 술집과 식당들이 북적였고 반대쪽은 비교적 상권이 죽은 상가보다는 원룸들이 모여있는 원룸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제 자취방은 한적한 골목길 사이에 있는 빌라였어요. 상권이 죽어 밤에는 다소 음침한 분위기였지요. 그 점만 빼면 학교와도 가깝고 풀옵션의 크기도 넓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매우 바쁘고 밤을 새는 날이 많았어요. 예체능 전공이라 긴 프로젝트성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할 게 많았고 신경도 날카로웠어요. 몇 개월 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딸그락 덜컹 하면서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10분 간격으로 계속되었어요. 한번 신경이 쓰이니 무서워지더군요. 하지만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애써 무시하고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현관문이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덜컹 덜컹. 저는 좀 무뎌지던 때라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소리가 잦아지더니 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까지도 소리를 들었어요. 야, 근데 무슨 소리야? 너도 들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제서야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덜컹 덜컹 뜨르륵 덜컹. 바람이라기엔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마치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관이 바로 옆에 보이니 더 공포스럽더라고요. 친구와 전화를 끊고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10분 내로 경찰분들이 오셨고 건물과 근처를 수색해 주셨지만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도 닫혀 있어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요. 별 수 없이 넘어가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후로는 현관문에 신경 쓰이는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또 몇 개월 흐르고 밤을 새고 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휴일이거나 공강이어서 침대에 기대 노트북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꾸에 하는 소리가 났는데 화장실에서 들리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열어놔서 아주 선명히 들렸어요. 소리는 중년 정도의 남자가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숙취에 쩔어 헛구역질을 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방음이 안 돼서 다른 집 화장실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노래를 끄고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러자 또 꿍 하는 겁니다. 몸을 덜덜 떨며 화장실 쪽으로 슬며시 다가갔어요. 참고로 그 집의 화장실에는 작은 프로젝트형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1년 내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화장실을 확인했고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창문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있었어요. 그 기괴한 모습을 혼자 보기 아까워 상황을 표현할 만한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휴대폰만 챙겨서 복도로 나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아, 네. 지금은 창문 밖에 있어요. 살면서 신고할 거 그 집에서 다 한 것 같아요. 또 경찰분들이 빠르게 출동해 주셨어요. 함께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그 사이에 남자는 사라져 있었고 경찰분들 3-4명이 집 곳곳과 빌라 전체를 수색해 주셨지만 이렇다 할 게 없었습니다.
한 경찰분이 어머니 연락처를 물어보셨고 복도로 나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네, 혹시 따님이 평소에 먹는 약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지금 다 살펴봤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고 보시다시피 창문 밖에는 도저히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아차 싶었어요. 저는 8층에 살고 있었고 창문 밖은 옆 건물과 벽이 붙어 있어서 사람이 매달릴 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머리는 산발에다가 유아틱한 잠옷을 입은 매우 초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행색으로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니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허위신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딱히 다른 일은 없었고 저는 바선생 출연을 계기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 후 선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 소재가 고갈되어 갈 때쯤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저도 자취방 썰을 풀었죠. 한 선배가 그러더군요. 집이 어디였다고? 땡땡 빌라? 거기 희진이 살던 곳 아니야? 걔도 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했잖아.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아는 선배도 같은 빌라에서 살다가 헛것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문득 호기심에 그 자취방을 검색했어요. 땡땡동 땡땡빌라. 지금은 리모델링을 했는지 전보다 더 깔끔해진 내부 사진이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금 실망하며 스크롤을 내리는데 땡땡동에 대한 기사가 생각보다 꽤 있는 거예요. 땡땡동 칼부림 사건, 학교에 입학 전 일어났던 꽤 유명한 사건이라 선배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다지 놀랍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눈에 들어오는 제목 한 줄이 있었어요. 70대 노인 고독사.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년의 남성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독사한. 어떻게 보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왠지 제가 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헛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안타깝게 돌아가신 누군가의 영혼이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팔푼이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은 팔푼이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경찰관들 3-4명 앞에서 이런 잠옷바람으로 제가 똑똑히 봤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뭔가 상상이 돼가지고 살짝 웃겼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이 쫙 돋아버리는 게 이 내가 살았던 이 방에 누군가가 고독사 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저 같아도 거기에서 사는 게 좀 찝찝할 것 같아요. 팔푼이님이 그때 봤던 게 차라리 헛것이었길 바라면서 사연 글 너무 잘 정리해서 써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재밌었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샤이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놀이공원 알바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푸님. 항상 정푸님 영상만 기다리는 샤이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올려주신 동물병원 진상썰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서 직업썰, 알바썰 느낌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저는 군대를 일찍 가서 20대 초반에 전역을 했고 남는 시간 동안 알바를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놀이공원에서 잠깐 알바했던 썰을 풀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할 충격적인 기억들이 남아있거든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제가 어리버릿하고 적응을 못했어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한 곳은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캐스트들과 만나면서 일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한 지 한 달 차 정도 되었을 때 베프처럼 친한 동료가 생기게 됐고 그때부터는 마치 친구랑 신나게 놀다 오는 것처럼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물론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요. 본격적인 썰로 들어가 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는 노답 부모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까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놀이공원에서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개노답인 부모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특히 놀이공원에서는요, 대다수가 핸드폰 하기 바빠서 자기 애를 잃어버리는 인간이 허다했어요. 그 중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은 평일 오후로 유독 손님이 많이 없던 날이었어요.
제가 회전목마 캐스트로 있었는데 가족 단위 손님께서 줄을 서고 계셨어요. 회전목마가 시시해 보여도 아이들이랑 타기 좋아서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 부모는 나이가 많아봤자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고 아이는 대략 7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줄에서 기다리던 아버님이 어머님께 잠깐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줄에서 이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어머님 말을 잘 안 듣는지 아버님이 자리를 뜬 이후로 어머님이 아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셨어요. 애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니까 어머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듣는 애를 혼자 봐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언성을 막 크게 높여서 애를 잡돌이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없어서 주변 시선이 그쪽으로 확 집중됐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 데리고 오면 부모가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대부분은 넘어가거든요. 다들 그렇게 한번 쳐다보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서 줄이 줄어들고 어머님이랑 아이가 같이 입장을 했어요. 그렇게 회전목마 앞까지 왔는데 갑자기 애가 목마에 타기 싫다면서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징징대는 거예요.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어머님이 애가 그러는 걸 보더니 천장을 노려보면서 한숨을 겁나 푹푹 쉬는데 눈이 진짜 흰자만 보이고 무서웠어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불안했어요. 애 컨트롤도 안 되고 딱 봐도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회전목마가 아무리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운행이 시작되고 나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영아 유아 동반 고객분들은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전벨트와 함께 거듭 안전을 강조하거든요. 게다가 목마가 높기 때문에 낙상사고 우려도 있어서 정말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운행 중에 멈춰야겠다 싶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최대한 방지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게 저희 캐스트가 하는 업무 중 하나였죠. 그 어머님이 너무 빡친 표정인데다가 그 아이가 뻗팅기는 바람에 자꾸 운행이 지연되어서 안전띠 확인 겸 도와드리려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가 아플 정도로 째지는 듯한 아이 비명과 함께 고개가 뒤로 확 꺾이는 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이 분을 못 참고 애 머리채를 잡아서 뒤로 확 젖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에게 엄하게 대하거나 훈육이 학대와 헷갈릴 정도의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서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대낮부터 그런 장면을 본 것도 충격이었고 분명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왔을 텐데 어머님은 분에 못 이기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숨을 씩씩 몰아서 쉬고 있었어요. 머리채가 우악스럽게 잡힌 아이는 놓으라고 막 울부짖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 손을 막 흔드시는 거죠. 머리가 하얘져서 그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팔을 잡고 말렸죠. 어머님이 주변을 의식했는지 큼큼대면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푸는데 머리카락이 나풀대며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싱긋 웃으면서 애가 너무 위험하게 굴어서요. 그러면서 자기도 좀 눈치가 보인 건지 뭔지 굳이 아이를 억지로 태우지 않고 아이 손목을 잡고 출구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똑똑히 들렸어요. 아무리 나직하게 말했더라도 항상 사고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제 귀에 정확하게 꽂히더라고요. 지 애비 쳐닮아가지고 존나게 기네 개쌍놈 새끼. 그때 무슨 정신으로 운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예민 모드가 돼서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정말 힘들게 마무리했어요. 물론 아무리 힘들어도 표정 관리는 해야 하는데 저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가끔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을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나가면서 쌍욕을 때려 박았다 해도 1분 남짓인데 그 1분으로 제 남은 하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아니 인류애가 박살나버렸죠. 아니 애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렇지 체구도 반도 안 되는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이 손등에 도장도 직접 찍어주었는데 정말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아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날 이후로 심한 트라우마가 생기진 않았을지 그 후로 그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 아이 다시는 회전목마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너무 안타깝고 걱정이 돼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는 개빡치고 더러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가히 충격적이니까
식사 중이신 분들은 식사 끝나고 들어보시는 거로. 헤헤. 이때가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시절이었어요. 클리닝 팀이 헬이라고 들어가지고 진짜 기아 빡 들어서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트랙션 배치가 확정되고 나서 나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보니까 여기가 제일 헬이지 싶습니다. 특히 바이킹요. 정말 스페셜한 진상이 많습니다. 제가 퇴장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멘트 치고 있었는데 대뜸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가다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들려서 네 손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당황한 목소리로 매니저 뭐 그런 사람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님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니까 제 얼굴에 바짝 붙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다 쌌어요. 불안하죠 이거.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불안한 마음에 심박수가 치솟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 맨 뒷자리에 탔거든. 아니 근데 막상 이게 배가 움직이니까 너무 어지럽고 이 몸이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관략근이 풀려버렸나 봐. 근데 그게 좀 센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저게 지금 바이킹이잖아. 이 모르긴 몰라도 내가 탔던 자리는 아마 저 시트 타고 발치로 아마 흘러내려갔을 거야. 그래서 다음 사람 타기 전에 한번 봐야 할 건데. 어디로 알려줘야 할지 몰라서 일단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진짜로 머리가 하얘져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조금 샜다고 하셨는데 무슨 조금 샌 똥이 의자를 타고 발판까지 흘러요. 아저씨가 다가올 때부터 냄새도 확 풍겨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놀이공원처럼 회전율이 생명인 곳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인기 어트랙션은 대기줄이 좀 길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지체되지 않게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바이킹에 똥 지렸대. 같은 말이 퍼지면은 정말 그야말로 대참사예요. 이건 비밀리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인 거죠.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만년을인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불편한 기색을 감춰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괜찮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테니 고객님 어서 화장실 가보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시 입구를 닫은 뒤에 진짜 개빠르게 조작자한테 갔어요. 저보다 오래 일한 분이라 대처 방안을 알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상황 설명을 하자 조작자분이 잠시 점검 있겠습니다. 대충 이런 멘트를 여러 번 날렸어요. 곧이어 무전받고 클리닝 팀이 거의 뛰다시피 오는 것까지 기억나요. 그때 변 사건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당황하는데 대기줄 시선이 죄다 저한테 쏠리니까 순간적으로는 눈앞이 뿌옇게 변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황장애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껴지던 압박감, 정말 숨쉬기 힘들었어요.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및 사람들의 기대심이 느껴지니까 정말 머리가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후에 아까 그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한테 와보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시더니 안경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미안해요. 어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음해버리는 바람에 말이야.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근무 중이었는데 자꾸 붙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하고 빨리 보내려니까 내가 귀찮아한다고 하는 게 느껴졌는지 갑자기 좀 뿔난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사과하러 왔잖아요.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아? 나이 들면은 힘도 좀 빠지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바이킹극에 솔직히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속이 더 뒤집어진 거 아니야. 참나 내가 사과하러 왔잖아요. 이게 진짜 사과의 말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랬어요. 일은 바쁘지, 머리는 띵하지, 아까 맡았던 똥 냄새가 콧구멍에 박혀버린 듯 빠지질 않아서 얼마나 속이 안 좋았는데 그건 아실까요? 경량 패딩 조끼에 얇은 안경을 쓰셨던 아버님, 차라리 사과하러 안 오시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미안함과 신경질이 반반 섞인 사과를 누차 하시는데 정말 곤란했어요. 그분 덕분에 약간 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운행 끝나고 매번 하는 그 기구 확인도 솔직히 주저주저 하면서 했거든요. 이걸 덕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달을 끝으로 그만두게 되었죠. 그 외에도 자잘한 진상으로는 한 번 더 타겠다고 안 내리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기구를 타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고요.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높이 올라가거나 속도가 빠른 놀이기구에서 행여 전자담배를 놓쳐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아래에 대기하는 사람이 맞거나 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운행 시작도 전에 멈춰달라고 소리 질렀다가 멈췄더니 다시 탄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각종 도장이나 종교단체에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그분들 사이에서도 5만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특정 단체를 까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말을 아낄게요. 여담으로 출퇴근 시간에 텅 비어있는 놀이공원을 보면은 뭔가 이질적이거나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세상 같고 보기 좋을 때가 더 많았었어요. 집 방향이 맞는 동료들과 친해져서 술자리를 가지고 가까워진 것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알바를 하면서 여친 못 사귀면 등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못 사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눈물 좀 닦고요. 아무튼 별거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화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제 경험담을 쓰게 됐어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인생 탑3 충격적인 일에 들어가는 알바썰이고요. 괜히 인류에 박살내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네요. 자, 여기까지였는데 읽으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그 놀이공원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좀 몰입감이 있었고 좀 충격적인 문장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제가 웬만한 진상썰, 현실공포썰 이런 거 좀 많이 읽어봤는데 놀이공원 알바 진상썰도 진짜 어제 하마터면 진짜 인류애가 박살날 뻔했습니다. 이번 썰 진짜 최고였습니다. 아무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은요, 다온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공포 이야기나 괴담 이야기를 시청하고 청취하길 좋아하는 구독자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언젠가 말해야지 싶은 실제 경험담이 있어 최대한 기억을 끌어올려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 중인데 장소를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점, 글재주가 없어 중간중간 길어지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거의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많이 무섭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름 돋았던 일이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서비스직이라 하면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야기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1월 초에 같이 일하는 직원 한 분께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저보다 1년 정도 먼저 일을 시작하신 분인데 주변 환경과 직업 특성상 자주 오가는 손님들 특징도 다 꿰고 계신 편이고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것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난범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우범 시기가 한창이었던 때였고 장소 특성상 후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간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의 행동 거지가 수상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시선을 꽂아놓고 관찰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사실 2월 초중순 때까지 적응하고 있을 때라 주변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2월 초부터 부쩍 눈에 띄는 남자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외관상 2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어떤 식으로 눈에 띄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후 1시부터 매장에 들어와서 혼자 6, 7시간을 머무르다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 다른 코너 쪽으로 이동하다가 보면은 그 코너 물건을 보는 듯 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본다. 세 번째, 물건 검색하는 검색대 PC 앞에 서서 검색은 안 하고 사람들만 바라본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아예 돌려서. 네 번째, 직원들과 마주하면 다른 방향으로 몸을 피한다. 다섯 번째, 물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직원한테 말을 건 적이 없다. 계속 직원을 쳐다보기만 한다고 함. 여섯 번째,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오는데 옷차림에 변함이 없다. 항상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검은색 바지, 검은색 신발, 베이지색 쇼패딩, 이렇게만 정리하면 굉장히 부끄럼 많거나 뭐 그냥 내향인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저 남자에 대해 들은 이후로 2, 3주간은 오는 날 내내 일행도 없이 혼자 절했다고 해요. 복합적인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은 특별한 파티션 없이 복도와 여러 매대가 있는 내부로만 구성되어 있고 다방면으로 열려 있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남자는 사방 어디에서나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자꾸 어딘가를 막 보고 있고, 그러다 직원이랑 마주칠 것 같으면 그보다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한다고 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매번 그렇게 수상한 동태가 보여서 그날부터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후문 쪽으로 들어오면서도 저희 코너를 한번 눈으로 쓱 훑고 가기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도 저희 코너 쪽을 몇 번 바라보길래 혹시나 도난범 일행이 따로 있어서 어떤 탐색을 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직원분은 괜스레 불쾌하다며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저희 쪽 코너로 오면 자리를 피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매일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흉기라도 소지하고 있으면 어쩌냐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 혼자 제 담당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쯤에는 후문 쪽 유동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후문을 바로 나서면 안경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가게 마감하는 시간이라 밝았던 후문 입구가 조금 어두워지거든요. 코너에는 제 기준 오른편, 왼편으로 손님 몇 분이 들어오셨고 그 남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걸 보고 놀랐으나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작업 단상에 붙어 서서 오른편에서 물건 보는 손님 쪽을 바라보는데 그쪽으로 슬그머니 이동하길래 잠깐 핸드폰 보다가 다시 왼편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다시 제 시야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이동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은근히 쳐다보길래 순간 이게 뭐지 싶어서 아예 시선을 내려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갔고 제가 등지고 서 있는 방향에는 벽 매대들이 더 있었는데 그중 저와 가까이 위치한 벽 매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물건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거리가 딱 주먹 4개를 붙인 정도의 사이였고 어쩐지 저는 오기가 생겨서 자리를 뜨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근처 다른 매대로 갔다가 또다시 그 벽 매대로 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그동안 이 코너에 체감상 이 정도로 오래 머무른 적이 없었는데 진짜 눈치 보면서 뭐 하나 훔치려고 하나?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코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매대에 물건을 살피려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 매대는 디귿자 모양으로 후문에서도 잘 보이는 곳이었는데 후문과 우리 코너를 등지고 선 방향, 마주보는 방향 쪽으로 천천히 물건을 살피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들어 코너와 후문을 같이 보게 됐고 언제 나갔는지 그 남자가 후문에서 안쪽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와는 마주보는 방향으로 꼿꼿이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그때 인생 처음으로 사람한테 소름이 돋았네요. 잠깐 아예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 벽 매대에 서서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때 갈까 말까 하다가 오기가 생겨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작업 단상으로 가서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뜸 계산은 어디서 하냐는 질문 한마디를 던지길래 여느 손님 응대하듯 똑같이 응대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매장에 머무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니 충분히 카운터가 어딘지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후 다른 코너 앞이나 복도로 이동하는 것만 보이고
저희 코너 근처에는 잘 오지 않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4월 초 갑자기 또 호련히 나타나 여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목격한 터라 처음에는 일행인가 했는데 확인해보니 아니었고, 다음날 다른 직원도 갑자기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뭐 하는 사람일까 싶어졌습니다. 희한하게도 2번 다 말을 건넸을 때 여자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 없이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건지 문제는 3번째로 말을 건 것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은 손님이 많은 주말 오후였고 저는 도난 우려에 저희 코너 쪽과 다른 코너 쪽도 잘 보이는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보이는 곳에 서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역시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딘가를 빤히 바라보고 폰을 하다가 또 자리를 옮겼다가 돌아다니면서 또 막 어딜 바라보고 폰을 하다가를 막 반복하길래 겸사겸사 주변을 살피면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웬 단발머리에 패딩 조끼를 입은 작은 체구의 여성 손님께서 한껏 긴장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아까부터 검은색 옷 입은 남자가 한 명이 저를 자꾸 쫓아오는 것 같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 손님 어깨 너머를 보니 그 남자가 가까이에 보란 듯이 서 있고 심지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 손님을 감싸고 안심시키면서 저분이 쫓아오는지 어떻게 아셨냐 물었는데, 처음에 정문 쪽 입구를 들어가다가 맞은편에 있던 저 사람이랑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대로 자신은 다른 코너로 이동해서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져 바라보니 남자가 맞은편에 서서 물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착각인가 싶어서 이쪽 코너로 일부러 이동해봤고 역시나 그 근방까지 따라오는 걸 확인한 그분은 전에 이런 비슷한 일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분과 카운터까지 동행을 했고 다른 코너 직원이 손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으러 오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중에 그 남자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아는지 저희로부터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한 매대 쪽 물건을 보는 척하면서 귀동냥하는 듯 서 있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한참을 매장에 머무르다가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기상 오후 시간대가 따뜻해질 쯤이라서 혹시 일부러 옷 껴입는 계절에만 나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지 못했고, 혹시나 돌아오는 2월에 모습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야겠다 싶어져서 길지만 현실 공포 썰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코너 직원들끼리와는 뭐 픽업 아티스트인 것 같다, 사이비 종교 뭐 포교 활동인 것 같다 정도로 뭐 추측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고요.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걸 실감한 경험이었어요. 장황한 경험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푸님 유튜브 너무 재밌어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자, 여기까지 다온님의 사연이었고요. 이 남자인 저도 진짜 이렇게 쫓아온 사람 있으면 개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제대로 된 현실 공포다.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코스트코 이런 대형 창고 형식의 마트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내가 정육 코너에 가도 옆에 서 있고, 내가 과자 코너에 가도 옆에 서 있고, 주류 코너에 가도 옆에 서 있고, 야채 코너에 가도 옆에 서 있고, 내가 어딜 갈 때마다 계속 근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진짜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맞은편에 서서 이러면서 물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지. 와, 저는 솔직히 이런 게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지난번에 이제 신신미님이라고 USB 썰, 솔직히 그 귀신을 보고 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더 개운해졌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귀신 동영상을 보고 나서 몸이 한층 가벼워지고 혈관이 좀 뚫린 것 같고 약간 되게 한의원에 갔다 온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연의 내용 때문에 되게 찝찝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직도 지금 소름 끼치긴 하는데,
정말 공포의 강도로 따지자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가는 뭐 마트나 뭐 PC방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와 진짜 무섭습니다. 이번 요 다온님 사연은요, 최소 우수 사연에서 최우수 사연으로 해서 배민 상품권 못해도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은 받아가실 것 같아요. 내용의 길이가 좀 있었지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썰이 제 취향인가 봐요. 또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 세 번째 다온님 사연 재밌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썰도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놀이공원 알바 썰은 진짜 재밌었는데 솔직히 막 공포스럽기보다는 뭔가 웃겼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연을 마무리하는데요. 나도 혹시 들은 게 있거나 사연 보낼 만한 게 있다 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거기 카페 링크인데 그걸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보상을 언제 어떻게 주는지 다 적혀있고 글자 수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보내야 되는지도 메일 주소랑 카톡 아이디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고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AI한테 부탁을 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벌써 한 3-4번째인데 어떤 식으로 사연이 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겠네. 한번 다시 메모장으로 보면은 좋아, 이번에는 자취방 플러스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디테일 플러스 점점 조여오는 타입으로 길게 갈게. 점프 스퀘어보다 읽을수록 찝찝해지는 스타일이야. 쿵 긁는 소리, 이 무언가 끄는 소리, 숨 죽이고 들었다 딸깍, 글톡 수납장 문 여는 소리, 그리고 기어 나오는 소리, 끌 숨, 그리고 이 특유의 요 짝대기, 요런 거 이제 GPT가 쓰는 거거든요. 경찰이 와서 봤다. 창문 잠금 정상, 문 잠금 정상, 도락 기록 정상, 외부 침입은 흔적이 없습니다. 밀가루 발자국을 보여줬다. 관리실이 말했다. 관리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태까지 제가 AI 글을 한 3-4번 받으면서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따로 이렇게 답장으로 한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말합니다. 이렇게 AI로 보내주실 거면은 안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AI를 매일같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제 눈에 웬만하면은 다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실 AI로 쓴 게 맞는데 제 눈에도 안 걸렸으면은 그거는 진짜 수정을 잘 하신 거고 진짜 프롬프트를 잘 챈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보다도 안목이 날카로우신 우리 시청자분들 눈은 못 피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연 보내주실 때 단순히 그냥 뭐 겪었던 일이라든지 뭐 내가 직접 창작해서 글을 써본다든지 해서 그냥 3,500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AI까지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유튜브로 전념할 수 있게 의식주를 좀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